저는 이게 못 외운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한 두세 명 지나면 힘들더라고요. 외국 작가들의 이름이. 좀 더 젊었을 때 책을 더 많이 읽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아쉽기도 하고 또 중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1분 있다 시작할게요. 우리 최정실 조사님은 어디 사무실이세요? 입니다. 네? 사무실입니다. 집이에요? 사무실입니다. 부서가 바뀐 거하고 상관없는가요? 하시는 일은 부서가 좀 바뀌셨던데. 상관이 많이 있습니다. 더 좋아졌죠? 이제 높은 사람이라. 고요. 그러지 않아요? 내 성격이 조금 틀려져서. 사무실에서 강의 들으면 장단점은 있죠. 예. 우리 문명희 선생님은 상하가 잘 안 되려 말씀을 잘하고 듣기만 잘하시던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 이게 지금 언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언제 처음 읽으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게 198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이 이제 알려진 게 이제 그 이윤기 선생님이 번역한 오늘 책 이제 주로 보게 되는 열린 책들 세계문학 시리즈에서 를 통해서 이 책이 이제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이제 저기를 한 건데 상당히 조금 빡빡이 채워져 있고 편집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지 빡빡이 채워져 있고 읽기가 쉽지 않고 넘어가기 쉽지 않은 거지만 상당히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좀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요거는 2000년도에 열린 책들 세계문학 21번째 책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었죠. 그러고 나서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책풍 단톡에 따도 말씀드렸지만 참 이 책이 만만치 않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팔렸지요. 많이 팔렸고 많이 읽혔는데 그런 거 보면 우리 독서 시장이라든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책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좀 강하기도 하고 또 포기하기 않고 열심히 읽는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읽었을 때 참 버거웠고 그러다가 2000년도 이 책 열린문학 세계전집에서 이윤기 선생님이 워낙 번역에서 좀 최고 탁월하신 분이어서 읽었었는데 참 읽을 때 처음 버거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왜 이 책을 제가 다시 주제를 잡았는지는 저도 사실 한 달 전에 우리 밴드에 올렸을 때 괜히 이 책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작업 자체가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예, 그리스 작가죠. 니스코 카잔차키스의 유명한 소설이죠. 지금부터 75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 1946년도의 작품입니다. 인생의 책에 꼽힐 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영광과 감동을 주는 작품. 이 책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호불호가 좀 가린 건 사실이에요. 굉장히 이게 좀 뭐 적나라한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는데 원 제목 그리스에서 처음 번역돼서 1946년에 나왔을 때는 알렉시스 조르바의 삶과 모험이었죠. 번역되면서 이제 그리스인 조르바가 되었는데 그 화자인 나를 통해서 이게 소설가죠. 소설 그 카잔차키스의 본인을 통해서 거침없이 자유로운 일생을 다룬 그 장편 소설이죠. 아까 말한 우리나라에는 1980년도에 고 이윤기 선생님께서 번역해서 출간을 했죠. 이 소설을 이해하기 위해서 교보문고에서 이런 말이 돼 있잖아요. 카잔차키스의 인생과 작품 핵심이 되는 개념이자 그가 저항했던 궁극적인 가치인 메토니소스 이게 여러 책 판매 업체에서 이것을 끄집어 올렸죠. 즉 거룩하게 되기를 이해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육체와 영혼, 물질과 정신의 상태 너머에 존재하는 변화이다. 이 개념에 따라서 이제 카잔차키스는 조르바라고 하는 자유윤을 소설로 변화시켰다 말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 책을 사실 읽기 어렵지만 지난번에 그 복자에게서도 그랬죠.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강의하는 것을 보고 읽어서 이해가 빠른다 그러는데 독서의 방법 중에 이제 읽고 나서 이 얘기 듣는 거하고 읽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는 거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잠시 이런 평론을 보면 보통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강의를 듣고 책을 읽는 것도 하나의 책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이제 어디에서 이제 출판사에서 보내온 그 요약 같은 거를 저희한테 먼저 메일로 보내올 때 그걸 보고 읽으면 훨씬 이해가 빠르죠. 저희들도 이제 하는 일이 이제 평론이긴 하지만 때로는 포인트라 키를 잡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아까 우리 문쌤 말씀처럼 뭐 40대에 다시 읽어서 다른 느낌이며 감동이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하는 것이 또 어떤 식으로 그게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어떤 식으로 또 풀어내는지 아니 뭐 어떤 식으로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를 좀 그 원래는 이제 평론 쪽만 준비를 했었다가 이 책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좀 많이 욕심을 좀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한번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이해하시고 그럽니다. 이 책은 그 에게 남쪽에 자리 잡고 1년 내에 온화한 기후에 크레타 섬을 배경으로 하죠. 갈탄 광산을 운영하려는 서술자와 그가 고용한 일꾼 알렉시스 조르바가 함께 지내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토박토박 다루었습니다. 먼저 이게 줄거리를 보면 이야기는 젊은 지식인 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니스코 카잔차키스 주인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 크레타 섬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다가 60대 노인 정확히 65세죠. 노인이면 거침이 없는 자유인 조르바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되죠. 친구에게 책벌레라는 조롱을 받은 후 새로운 생활을 해보기로 결심해서 크레타 섬을 폐광으로 빌린 나에게 조르바는 좋은 동반자가 되는 거죠. 화자인 지식인 나는 아테네의 그 피레아스에서 친구와 헤어져 크레타 가는 배에 오르죠. 이때 조르바는 나에게 무조건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크레타에서 조르바와 나는 갈탄 광산을 개발하기 시작하죠. 그곳에서 처음 만난 조르바라는 인물에게 광부들은 감독 자리를 맡기게 되죠. 그러면서 나와 조르바가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의 생활을 지켜보게 됩니다. 근데 조르바는 처음 보았을 때 그 늙으스레하지만 아까 말한 65세였었죠. 늙으스레하지만 야성미 넘치는 외모 그야말로 그대로 그야말로 미친놈 같은 그런 이미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과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조르바의 지난 과거를 듣게 되죠.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주인공, 그러니까 그 작가 입장에 볼 때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한마디로 조르바는 순수 그 자체의 인간이라고 나중에 이제 느끼게 됩니다. 보편적인 사회 규범이나 도덕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고 그냥 보고 느끼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을 하는 그런 인물이 조르바입니다. 중요한 일로 시내에 나가 일을 보러 갔다가 거기서 어린 여성을 만나 호텔에서 사랑을 나누기도 하죠. 어쩌면 이런 자신의 행동을 당당하게 사장인 나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사랑을 나누어도 되느냐고 뻔뻔스럽게 묻는 사람이 바로 조르바입니다. 이 소설은 조르바옹 65세니까 조르바옹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아니 그냥 조르바의 인생 이야기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가 들려주는 수많은 무용담에 따르면 젊은 시절에 조르바옹은 산투르 여기 그리스어로는 이렇게 산두리 거기에 꽂혀가지고 젊은 시절 결혼하고 꼽을 쳐놓은 돈을 몽땅 털어서 산두리를 사서 터키인 그 사부에게 달려가서 산두리를 배운 후 이리저리 떠도는 삶이 바로 시작을 하죠. 그러다 조국 그리스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산적배에 가담해서 불가리아인 터키인들과 전투에서 남자, 여자, 어린 신부 등을 가리지 않고 목을 따는 죽이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게 되죠. 지금까지 그와 함께 잔 여자들의 음모를 모아 베개 속에 놓아두는 그만의 고상한 취미, 말도 안 되지만 여기서는 고상한 취미로 나오는데 얘기도 하죠. 어찌 보면 산전수전 다 겪은 늙은이의 민폐 섞인 인생 한탕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책이 호불호가 굉장히 가려지는 이유. 하지만 많이 읽히고 문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로 그러죠. 그렇잖아요. 막
여러 가지 삼켜지 않은 음모를 이렇게 여자의 음모를 이렇게 베개에 숨긴다. 뭐 이런 것들이 보면 어쩌면 참 그런 거지만 그리고 늙은이의 민폐 섞인 이야기지만 조르바의 이야기는 그의 평생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의 자유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탄 광산을 개발하면서 조르바는 마을에 사는 늙은 여자와 놀아나죠. 젊은 시절은 여러 선장들과 이래저래 연분을 부리던 오스탕스라는 여자죠. 조르바는 그녀를 나의 그 부블리라라고 부르며 마음을 녹이면서도 다른 여자와 사귀다가 주인공의 장난 때문에 오해한 오스탕트는 결국 그녀와 결혼까지 하게 되죠. 조르바의 행동은 그야말로 파격을 달리면서 거침이 없었고 주인공 나는 그 행동에서 초인의 의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은 갈탄광 사업은 효율을 높이려고 케이블을 설치하죠. 완공식을 하게 되는데 완공식 날 하필 그 시설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 사업은 어이없이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 역시 이런 상황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소설을 쓴 카잔타키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 역시도 어느덧 조르바의 생활 방식에 물들어 버린다. 어쩌면 갈탄광 사업이 나에게는 일종의 억압적인 족쇄와도 같았나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업이 망해버리면 자유로워졌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죠. 사업이 망해서 굉장히 버겁고 힘들고 슬플 수밖에 없는데 그게 족쇄와 같았고 자유로워졌다고 의미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입니다. 이 소설을 읽고 나서 의외의 주인공의 사업이 아까 말한 대로 어쩌고 망하고 인생이 불행해졌을 것이라 생각하거니와 아니면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조르바에게 감염돼서 진정한 자유의 감동을 받으신 분들도 아마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틀에 얽매인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조르바의 자유로운 영혼을 보고 부러워하는 느낌도 틀림없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딘가에게 구속하거나 매여있지 않는 자유로움이 조르바를 수식하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기분이 좋아지면 악기를 연주하거나 아니면 춤을 추는 등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조르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르바에게 치명적인 단점 또한 존재하는데 그것은 여자를 다루는 방식이죠. 여자를 단지 쾌락적인 도로로만 대하는 것이죠. 이 점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조르바의 성격이지만 이 또한 조르바만의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그 세 번째 논란에 대해서 지금 개요를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이 당연히 그렇죠. 65세가 뭐 지나가다가 뭐 젊은 여자들이 있으면 이렇게 데리고 가도 자고 막 이런 수없이 많은 걸 하는데 당연히 출판사의 동방정교회에서 대놓고 카잔카키스를 비난했습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제정신 아닌 수도자 나오죠. 자하리아. 그 자하리아가 수도원에 대고 불을 지르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조르바의 난잡한 그리고 또한 조르바의 남장의 행동 등을 보고 이거는 신성모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또한 카잔키스는 평생 노벨 문학상 후보에 1951년, 1956년 두 번 올랐죠. 그의 무신론적 성향이 되어 결국은 수상하지 못했죠. 영국 평론가 콜린 윌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카잔타키스가 러시아인이었다면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와 나란히 했을 것이다 라고 아쉬워했습니다. 카잔타키스는 결국 이후에 발표한 소설 미알리스 대장 등도 문제가 되어 결국 동방정교회로부터 파문당하고 죽어서도 그의 시신은 성당 내에 묘지에 묻히지 못하고 크레타 이라클라오라는 성문 바깥에 묻히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네 번째, 그 조르바의 기행은 어디서 기인된 것인가? 이게 이 책을 썼는데 이런 내용을 왜 썼는지를 좀 우리가 미리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카잔카키스는 자신의 영향을 준 인물로 작가만 말입니다. 호모레스, 니체 그리고 베그르송을 들었어요. 그가 출생했을 당시 크레타는 터키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고 어린 시절에 그는 아버지인 미알리스와 함께 이라클리오 시내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는 아버지인 미알리스와 함께 이라클리오 시내에서 터키에 저항하다가 공개 처형한 그리스인들을 다 목격하고 시체들을 목격합니다. 그 이후로 그의 인생에서 최초의 투쟁은 그의 조국인 크레타를 터키의 지배로부터 독립시키는 투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투쟁은 내부의 무지, 악의, 공포가 같은 모든 형이상학적 추상으로부터 해방을 쟁취하는 것이었어요. 끝으로 세 번째 투쟁은 사람을 섬기는 모든 우상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만끽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투쟁은 결국 자유와 해방으로 귀결됩니다. 육체적인 해방이고 정신적인 해방이고 감정적인 해방이 그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카잔카키스는 수도자들이 은둔하는 아토스산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고행하는 그 수도자들을 보고 믿음에 대한 환멸을 느끼는 경험을 했습니다. 발칸 전쟁 당시 참전해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종군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조르바의 인생 경험은 어느 정도 카잔카키스의 그것과 그 공유한다. 여기에서 모든 그 주인공 조르바는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그 실존 인물을 배경으로 썼는데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그 프리든 이제 그 짜라수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해서 그 위머벤시인데 요거 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 아무튼 좀 카잔키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위버맨시 낙타라는 게 나옵니다. 그 짜라수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유명한 철학책에 보면 기존 가치들에서 무조건 예하고 복종하고 따르지도 또 사자처럼 아니오를 으르는거리며 어떤 주인도 거부하는 자유로운 영혼도 아닙니다. 그저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하느님이 있거나 말거나 무한히 반복되는 단순한 놀이에서도 기쁨을 느끼며 즐기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르바는 하루하루를 즉흥적으로 사고하며 행동을 하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러한 대목은 카잔카키스의 사상이 아까 니체의 영향을 매우 짙게 받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소설의 마지막에서 갈탄강을 망하고 내가 상심해 있을 때 조르바는 나에게 음식과 술을 권하고 나는 그에게 춤을 가르쳐달라는 제안을 하고 둘이서 덩신덩신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클라이막스에서 나는 조르바의 자유의지를 받아들이는 뉘앙스를 취하죠. 어쩌면 그래서 아까 유머벤시, 그 니체에 나온 짜라스테만은 이렇게 낙타의 얘기가 어쩌면 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번역 부분입니다. 사실 요 지금 개요 부분은 지난주에 강의를 했으면 요 부분은 안 했을 건데 좀 이렇게 한 주 준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읽지 않은 분들 때문에 이 이후로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게 해서 전체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총 2021년까지 총 10가지 이 번역이 출판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부 다 이 한결같이 그리스어를 직접 번역한 게 아니고 영어판에서 비롯한 중역, 그러니까 그리스를 번역한 게 아니고 영어가 그 그리스어로 만든 이 작품을 영어로 번역을 한 것을 또 우리나라 이게 그 번역가들이 그 영어를 다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걸 중역이라고 하잖아요. 중역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영어판에서 비롯한 중역이라 그리스 지명이나 인명이 상당히 오류가 심하다라고 합니다. 가령 카잔카키스 그 키스도 한국에서는 카잔카키스로 통용되며 근데 원래는 카잔자키스였는데 그렇게 하고 그리스에는 있지만 영어에는 없는 언어 유희, 격변화 등으로 인해서 완전히 소설의 뉘앙스가 전달하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제가 이제 몇 번 강의 때 말했지만 우리나라가 문학상 소설 그게 노벨 문학상을 가장 못 받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고유 언어 남겨 있는 내포, 외연, 확장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 영어로 번역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인 조율바도 전부 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영어를 번역을 한 거다. 그런 것을 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이윤기 선생님의 지금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게 열린 책들이 이게 최고 잘 번역된 건데 이 이윤기 선생님 역본도 장미의 이름에서 그 악명 높은 중역과는 달리 좀 뭐랄까 좀 깔끔하게 약간 정제돼서 번역이 됐다는 게 전체로 중론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김욱동 선생님께서는 교수가 쓴 민음사판, 유재원 씨가 쓴 문학과 지성판 이렇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저 보니까 쭉 찾아보니까 이윤기 선생님이 이게 좀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 그레이슨 조르바의 번역 후기에 보면 1999년도에 그는 연극 연출가 김성만 교수를 여러 사람들과 크레타 섬을 방문을 해서 크레타인 여성 안내인의 그 안내하에 카잔차키스의 무덤을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일행들은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 소주를 뿌리고 묵념으로 추도를 마쳤으나 이윤기 선생님은 대문호에게 이 정도는 부족하다 생각해서 무덤에 큰 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번역했잖아요. 이 1999년은 바로 번역 2000년도에 이 책이 나왔는데
이미 번역하고 나서 이제 갔겠죠. 그만큼 책에 대한 그 감동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모습을 보고 안내인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말하길 먼 동양에서 온 언어도 다르고 외모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 고향이 사랑하는 작가에게 지극히 경의를 표하는 모습에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라는 어떤 그런 좀 에피소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엄수영 교수님이 그 톡에 올렸었지만 영화로도 나왔었죠. 1964년 그 유명한 버전이 앤소니 퀸이 조르바 역을 맡아 열연을 했는데 소설의 분위기를 가장 완벽하게 살린 조르바라는 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OST는 반젤리스만큼이나 유명한 그리스 음악가인 미키오 테라도키스가 작곡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영화의 마지막 명장면, 그 조르바 역의 앤소니 퀸과 바실 역의 앨런 베이츠가 춤을 추는 그 사르타키인데 바젠탄 제국 시절부터 유래하던 그리스 전통인 그 하사피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게 사르타키였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데이트로 인해서 그리스의 원조 그 하사피코보다 더 유명한 춤곡이 되었다라는 좀 그런 그 좀 이야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저자 니스코 카잔차키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 시인이고 소설가고 극작가로 그 여러 나라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역사상 위인을 제일 많이 위인을 주제로 한 비극을 많이 썼던 사람입니다. 그리스의 난민의 고통을 묘사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으며 대표적으로는 그리스인 조르바, 오디세이아 등이 있습니다. 1883년 그리스 크레타 섬 수도인 그 메칼라카스토라는 출신으로 카잔카키스가 태어난 당시에는 오스만 투르크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의 할아버지와 부친은 터키의 저항에서 아까 말한 독립운동을 했던 집안이고 사춘기 때부터 이런 전투에 참가 터키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1889년도 크레타 섬에서 터키인 관리가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터키인들에 대한 기독교인 학살이 시작되자 그의 가족은 다른 섬으로 피신해서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시절을 겪게 됩니다. 1902년에 아테네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그 졸업 후 그리스 섬 곳곳을 여행하며 동이트면이라는 희곡을 작곡해서 발표해서 작가상을 수상하며 주목을 받죠. 그해 10월에 프랑스로 건너가서 앙리 베르그송과 니체의 철학을 공부했는데 이것이 카잔차키스의 사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변화를 가져온다. 그렇잖아요. 어떤 스승을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듯이 누구를 만나봤듯이 베그로송과 니체의 철학을 공부를 했다. 특히 니체의 철학은 자신의 젊은 시절에 가장 중요하고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게 됐죠.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한 니체의 표현과 같이 이제는 신이 아니라 인간의 힘과 정신으로 질서를 찾아간다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 정교회의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그 좀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되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 작가를 좀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군다나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 정교회, 니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베르그송을 하면 더군다나 불교의 신처에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부처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동서양이 여러 가지 어쩌면 이 책은 소설이 아니라 어떤 부분들은 이걸 철학책이라고 할 정도 그래서 어렵다라고 한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카잔키스는 유럽의 철학, 문예, 사회사조 등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도 자연인의 보편적인 생명력을 잃지 않았고 그의 이런 신념을 고향을 모델로 한 그리스인 조르바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과 괴테의 파우스트를 근대 그리스로 번역했고 장편 서사시 1938년에 오디세이아 그리고 1940년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인 이 책 조르바 또 마칼레스 대장 자유나 죽음이냐 그리스의 열정, 그리스의 최후의 유혹 등 대표적인 작품이 있습니다. 아까 말 1951년과 1956년에 노벨 문학상 후보로 두 번 지명되어 있고 그리스 내무장과 유네스코 고전 번역부장까지 지낸 아주 요직을 지냈던 장관까지 지냈던 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나가 나오죠. 이 소설의 화자죠. 모든 것을 끌고 가는 화자. 고향의 코르타로 돌아와 갈탄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페레아스 항구에서 배를 기다려가 조르바를 만나게 된다는 얘기 아까 했었죠. 조르바에게는 젊은 두목으로 불리죠. 금욕적인 불교 신자의 이상주의자인 지식인이라 처음에는
조르바와 충돌할 수 있었지만 점점 조르바의 삶에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나중에는 조르바가 춤을 추는 그 춤을 출 때 함께 출 정도로 큰 영향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르바. 이 소설의 주인공이고 참고로 소설 내에서는 그 마케도니아이라고 부르는 일이 많은데 국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에 있는 작은 섬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을 말하는 겁니다. 참고로 조르바는 그 요르고스 조르바라는 실존 인물의 모델입니다. 작가에게 영향을 줬고 그 뒤로 계속해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굉장히 잘 지냈던 작가. 또 이건 오스탕트 부인이 나오죠. 오르탕스 부인이 나오죠. 화자 그 작가죠. 작가와 조르바가 지내는 여관 여주인이었죠. 젊었을 때 아름다운 외모로 숱한 연불을 뿌렸다는 소문이 있으며 한때 카바레 여가수로 인기를 끌었죠. 그녀는 현재 추레한 자신의 모습이면서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추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부인에게는 외환동물 카나바로라는 자신의 전 애인 이름을 말하는 앵무새가 있습니다. 조르바는 그녀를 부블리나라고 애칭으로 부르죠. 그녀가 죽자 카톨릭에 따르는 어떤 크랑크인 우리만 내용이 나오는 걸 봐서 그리스 열통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뒤로 이제 과부, 또 롤라, 뭐 마놀라카스, 미미코, 뭐 자하리스, 뭐 이렇게 나오죠. 자하리스 수사는 마을의 수도원에 사는 정신이 이상한 수도자죠. 자신의 마음속에 요셉이나 악마가 산다고 생각하죠. 때문에 사순절 금식 기간에도 자기를 위해서 올리브와 빵 같은 소박한 금식용 식사를 먹고 그 후에 이번에는 요셉처럼 술과 고기에 입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화자의 나와 조르바는 그가 사는 수도원의 벌목결하게 그를 찾아서는 명색이 수도원이면서 어떤 속세의 물건에 굶주려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요게 이제 나중에 이 수사를 통해서 불을 지르는 그런 것 때문에 아까 그리스 정교회에서 이제 이 작가가 좀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조르바의 그 여기에 나오는 명언 몇 가지 책송의 문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지만 저는 지극히 주관적인 제 개인적인 겁니다. 결국 당신은 내가 인간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 이겁니다. 인간이라니 무슨 뜻이지요? 자유라는 거지. 이게 이 책의 전체적으로 키워드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말이 이 말입니다. 결국은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아까 제가 이 주제를 잡는 것도 인간의 자유와 삶 속에서 길찾기의 의미거든요. 이 자유를 향해 가는 거죠. 두 번째, 검지 하나가 왜 없느냐고요? 질것을 만들려면 물레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왼손 검지가 자꾸 걸리적거린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끼로 내려쳐서 잘라버렸어요. 그런 말인가요? 공식적으로 한 번 했지요. 비공식적으로는 1000번 아니 3000번쯤 될 거예요. 정확하게 몇 번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수탉이 장부 가지고 다니는 거 봤어요? 라는 책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목. 당신의 그 많은 책 쌓아놓고 불이나 사질러 버리시구려. 그러면 알아요? 혹 인간이 될지. 참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많은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다음 나는 어제 일어난 일은 생각 안 합니다. 내일 일어날 일은 자문하지 않아도 내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에 일어날 일입니다. 나는 자신에게 묻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오버랩되는 책 기억나십니까? 톨스토이의 미나집에 보면 가장 중요한 인간 인생의 세 가지라는 그 책 제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자객이 그 왕의 이게 호랑이에 물려서 죽을 뻔했는데 왕과 그 신하들이 살리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 있는 그 톨스토이 미나집에는 중요한 게 세 가지가 뭐냐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사가 왕에 있는 그 사람이 그 죽이려고 했던 자객한테 그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첫째,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다. 지금 요 내용도 그렇잖아요. 지금 중에 있어. 두 번째, 지금 이 순간에 만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발전성이 있고 좋은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이 사람, 그 만나고 있는 사람하고 대화. 이 대화의 세 가지를 최선을 다하자. 이런 게 그 중요한 세 가지인데, 굉장히 저도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그 좀, 굉장히 그 정신적인 말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누구를 지금 내가 이 순간이 중요하고 그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고 만나는 사람과 대화가 가장 중요한 게 인생이잖아요. 그걸 잘한다라고 하면 결국 실패하지 않죠. 이 순간에 다른 생각을 하고 뭐 그런 거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이제 내용 중에 또 이 밑에 나오죠. 졸업아 지금 이 순간에 자네 뭐 하는가? 잠자고 있네. 그럼 잘 자게. 졸업아 지금 이 순간에 자네 뭐 하는가? 일하고 있네. 그럼 잘해보게. 졸업아 지금 이 순간에 뭐 하는가? 여자에게 키스하고 있네. 졸업아 잘해보겠네. 키스할 동안 딴 일이랑 잊어버리게. 이 세상엔 아무것도 없네. 자네와 그 여자밖에 없네. 키스나 실컷 하게. 이것도 일종의 이 앞에 말하고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상당히 좀 기억에 남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목 산다는 게 뭔지 알아요? 여기서 이제 조르바가 그 주인공 나에게 화자한테 두목이라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산다는 게 뭔지 알아요? 허리띠를 풀고 말썽을 만드는 게